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3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K리그1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2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 살롱의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AI 더빙음으로 현미경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 살롱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많은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43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1회차만큼이나 3대3대3으로 갈리는 애매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이 적중에 집착하기보다는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변을 잡아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분석 그리고 과감한 픽을 들고 왔기 때문에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분석 내용, 살롱 코멘트를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11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 회차마다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고 있고 이 조합픽 공유방을 통해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프로토픽까지 공유를 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풋볼살롱의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적중 소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이라는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 개념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제주와 성남의 경기입니다. 저는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 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1부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상승세 두 팀의 대결인 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홈팀 제주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과 역동적인 축구가 살아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성남전을 앞두고 일주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제주 특유의 역동적인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주의 약점이 상대적으로 선수층이 얇다는 점이었는데 이 직전 포항전에서 4대2 대승을 거둘 때 박원재나 이정문 같은 뉴페이스들을 대거 포함을 시킨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2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남길 감독의 선수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진 것은 제주 쪽으로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남 역시 최근 특유의 3백 수비를 바탕으로 리그 5경기에서 패배가 1패밖에 없습니다. 공격력은 그런데 여전히 물음표인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최전방의 뮬리치 선수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남인데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상훈 같은 수비수들이 꾸역골을 넣어주면서 결과는 챙겨냈지만 어쨌든 뮬리치 선수가 터져줘야지만 성남이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인 만큼 이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역대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성남과 제주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폴더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인데 공격에서 확실한 원투펀치인 주민규, 제르소 같은 자원이 있는 제주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A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욕적인 면에서도 성남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제주이기 때문에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광주와 포항의 경기인데 광주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최근에 울산과 전북에게 덜미가 잡히긴 했어도 강팀들을 상대로도 한 골차 아쉽게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골키퍼 강현무 선수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5경기 1무 4패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광주가 창단 후 11년 동안 포항 상대로 승리가 없는 한을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광주가 전북, 울산이라는 강팀들을 상대로 한 골차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승점 1점 이상을 따낼 수 있었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골키퍼인 강현무 선수의 부상 이탈로 인해서 3경기에서 무려 7실점을 하면서 1무 4패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강현무 선수 대신 나온 백업 골키퍼들이 경기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패배의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뒷문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뒷문이 불안하게 되면은 이 허리 쪽도 연쇄적으로 불안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현무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광주를 상대로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포항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포항의 수비수 그랜트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포항이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로만 2골을 넣어줬던 그랜트 선수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아쉬운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엄지성이나 헤이스 같은 중거리 슛 한 방이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골키퍼 포지션이 불안한 포항의 골문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윤평국 골키퍼가 전북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지만 그 다음 경기인 울산전에서는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여전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광주가 기본적으로 원정보다는 홈에서 훨씬 강하다는 점과 최근 포항과의 경기 있어 승리는 없지만 아쉽게 패하거나 비긴 경기가 많았습니다. 지난 경기 역시 송민규 선수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던 광주이고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은 한 골차 아쉬운 무승부나 패배가 많았기 때문에 포항 쪽 특히 골키퍼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한 포항을 상대로 창단 후 11년 만에 첫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포항 역시 최근에 4연패를 당하면서 스플릿 A 희망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포항이고 그래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임상엽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왼쪽 측면에 강상우나 중원에서의 신진호, 신광훈 선수의 합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이승모나 고영준 같은 선수들까지 활약이 더해진다면 이 광주전 무패 징크스를 이어가면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듭니다. 따라서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과감하게 광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4경기 2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이 잔류를 위한 시동을 제대로 걸었습니다. 특히 공격수 조영욱 선수가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펄펄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영욱 선수가 공격 선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중앙수비수 이한범 선수가 부상인 것은 서울에게 커다란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구 역시 핵심 공격수인 세징야 선수가 직전 수원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이병근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 세징야 선수가 그렇게까지 무거운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스플릿 A를 확정한 대구가 세징야 선수를 무리해서 선발로 기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우성이나 이근호, 정치인 같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한 대구이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두 팀의 전술적인 상성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선 서울은 신임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4경기 2승 2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왕성한 전방 압박과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으로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줬을 때 오히려 좋은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서울이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면서 최근 컨디션이 좋은 나상호나 조용욱 같은 공격수들이 선제골을 넣어준다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대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압박을 효율적으로 벗겨내면서 특유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서울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한다면 대구 또한 특유의 역습으로 쉽게 득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발 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미 스플릿 A를 확정한 대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드는 서울보다는 이 부담감 자체가 덜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핵심 수비수 이한범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가 헐거워져 있습니다. 이한범 선수가 나이는 어리지만 190cm의 장신 수비수이기 때문에 제공권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한범이 수비 쪽에 빠지면 대구의 에드가를 상대로 서울이 제공권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매치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맞대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가 올 시즌 원정에서 7패를 당하고 있고 홈에서의 2패보다는 확실히 대구가 원정에서 패배가 늘어나는 점도 서울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임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꾸준하게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반대로 레스터 시티는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진 유로파 리그 레기아 원정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한 레스터이고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는 레스터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부진한 레스터 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고전하는 이유로는 수비수 포파나 같은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고정적인 수비 라인이 이 선발진이 꾸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빌드업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레스터 시티이고 무엇보다 공격 상황에서는 이 제임스 메디슨을 비롯한 이선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최전방의 제이미 바디에 의존을 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백업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에아 나초나 루크먼 같은 자원들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레스터의 로저스 감독이 이에나초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는 것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이미 바디 선수와 함께 투톱을 활용을 해서 이에나초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제이미 바디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것이 레스터 시티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초반에는 고전을 했지만 최근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호지슨 감독 시절과는 정반대로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오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왼쪽 측면의 윌프리드 자하 선수는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이 팰리스가 무서운 것이 최전방 공격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신 공격수인 벤테케 선수를 비롯해서 셀틱에서 데려온 에두아르
그리고 마인츠 출신의 공격수 장필립 마테타까지 다양한 최전방 공격 옵션까지 보유한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도 레스터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유로파리그 패배에 따른 체력적인 열세와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승된 경기력, 그리고 레스터 시티와의 홈 5경기에서 팰리스가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레스터의 승리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애매하게 무승부를 잡을 바에는 과감하게 이 투표율이 낮을 것 같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직전 컨퍼런스 리그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 선수가 3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을 회복을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유독 빌라에게 최근에 강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유 원정에서 1대0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격수 잉스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지만 확실히 와킨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잉스 선수의 공격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는 것이 빌라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무라와의 컨퍼런스 리그에서 5대1 대승을 거둔 토트넘이 3연패에 수렁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포인 해리 케인 선수가 3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회복을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도움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의 체력 소모보다는 자신감이 충전된 부분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최근 딘 스미스 감독이 이끄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어려웠던 것이 빌드업 상황에서 중원의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것인데,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로셀소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중원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은돔벨레나 알리 선수 대신에 로셀소가 들어온다면 공격이 좀 더 매끄럽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빌라는 지난 맨유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빌라 역시 지금 투톱 공격 자원인 잉스와 와킨스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이 데니 잉스 선수는 사우스햄튼에서 영입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와킨스 선수와의 호흡을 가다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더글라스 루이즈를 필두로 한 중원 경쟁력이 토트넘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가 지난 맨유 원정에서 보여줬듯이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인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가 맨유전에서 보여줬던 세트피스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빌라가 역습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모우라, 케인 같은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특유의 역습으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 모두 득점을 하면서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직전 유로파리그 라피드빈과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까지 되어 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친선 경기에서 2차례 승리를 거뒀던 것이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탔는데 직전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3대3 깜짝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3백 수비가 원체 탄탄하고 최전방의 공격수 이반 토니 같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팀 웨스트햄이 근소한 우위라고 보여지지만 브랜트포드의 최근 상승세를 고려하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트햄이 금요일 새벽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브랜트포드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랜트포드의 강점이 조직적인 세트피스 공격인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브랜트포드가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인데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역습이 가장 강한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브랜트포드가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웨스트햄이 자랑하는 이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수비 뒷공간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벤라마나 포르날스, 보엔 같은 웨스트햄의 2선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무엇보다 최전방의 안토니오 선수까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는 확실히 브랜트포드보다 웨스트햄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체력 안배까지 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한껏 충만할 것으로 보이고 브랜트포드는 주전 수비수 피노크 선수가 리버풀전에서도 골을 넣었을 만큼 공수에 걸쳐서 이 핵심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피노크 선수가 리버풀전에서 부상 여파로 인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피노크 선수가 이번에 결장을 한다면 브랜트포드가 자랑하는 3백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의 공격력까지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근소한 신승을 축으로 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3회차 현미경 부석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고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흐름상으로 보면은 확실히 리버풀이 맨시티보다는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포르투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5대1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리버풀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강호 PSG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메시 선수에게 쐐기골을 얻어맞으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맨시티이고 핵심 미드필더 귄도안 선수가 부상 중인 것이 굉장히 공격적인 면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버풀 역시 엘리엇이나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중원 쪽에 부상이 있지만 확실히 맨시티가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는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골 결정력 면에서 앞서는 리버풀이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올 시즌 대량 득점을 한 경기도 있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는 날에는 이 무득점 경기가 3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확실히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실패한 것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구에로 선수가 떠난 이후에 해리케인 선수 영입을 추진을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다시 스털링이나 제주스,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들을 제로톱으로 배치를 하고 있지만 이 공격력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 최전방의 펄스 나인 제로톱 이 전술을 쓰면은 제로톱이 수비수를 끌어냈을 때 그 빈 공간으로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이 침투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그러한 패턴으로 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귄도안 미드필더 귄도안 선수가 부상 중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맨시티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최전방의 공격수 이 삼총사 마누라 트리오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 중앙 수비수들도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공수에 걸쳐서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리버풀입니다. 이 마누라 트리오가 전개하는 역습이 상당히 위력적인데 직전 PSG전에서 맨시티가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가 전개하는 역습에 고전을 했던 것을 고려를 하면 이번 경기 역시 그러한 모습이 오버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했던 팀을 상대로 21경기에서 무려 승리를 9차례나 잡아냈습니다. 가장 많은 승리를 잡아낸 것이 다름 아닌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이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 천적 면모를 열렬한 홈팬들 앞에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맨시티에게 굉장히 열세였지만 당시에는 홈구장 안필드에 리버풀 팬들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열렬한 홈 팬들 만원 관중 앞에서 리버풀이 작정하고 맨시티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다녀왔지만 리버풀이 교체 카드를 다수 활용을 한 반면에 맨시티는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맨시티보다 리버풀이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43회차는 지난 41회차만큼이나 상당히 난해한 매치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적중에 연연하기보다는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석과 자료 그리고 과감한 픽들을 통해서 이변을 잡아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